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극 항로의 첫 아시아 허브 선정을 놓고 벌인 치열한 경쟁에서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동량과 규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던 상하이와 100년 넘는 항만 노하우를 자랑하던 요코하마를 제치고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부산이 최종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던 중국과 일본 관계자들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허브는 항만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답변과 함께 결국 부산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숫자와 규모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고 전 세계 항만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대한민국 부산의 숨겨진 경쟁력.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바 반데르벨더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공사에서 북극 항로 전략을 총괄하고 있죠. 47년을 살아오면서 항만과 바다가 아닌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바다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게 회사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북극 항로의 첫 번째 아시아 허브를 선정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CEO가 말했습니다. 에바,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야. 수에즈 운하 리스크도 계속 커지고 있고 말이지. 작년에만 봐도 홍해 사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물류비가 2배로 뛰었잖아. 우리가 먼저 아시아 허브를 확보해야 해. CEO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세계 지도를 가리켰어요. 북극해를 통과하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죠. 이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유럽, 아시아 운송 시간이 40% 단축돼. 운송비도 30% 이상 줄일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상하이나 요코하마를 생각했어요. 아시아 최대 항만이니까요. 물동량도 엄청나고 인프라도 완벽하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세 곳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상하이, 요코하마, 그리고 부산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부산은 그냥 한국의 제2도시 아닌가요? 서울 다음 가는 도시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부산이 왜 후보에 올라온 거죠? 제가 물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왔어. CEO가 답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북극 개척을 국가 과제로 재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됐어요. 중국은 벌써 빙상 실크로드로 50회 이상 항해했다고 하잖아요. 러시아 쇠빙선도 30척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미 검증된 물류 허브죠. 그런데 부산은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모니터 3개에 각각 상하이, 요코하마, 부산의 데이터가 떴어요. 상하이는 물동량이 압도적이었죠.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이 4천만 TEU가 넘어요. 요코하마는 일본의 안정적인 인프라가 보장됐고요. 지진에도 끄떡없는 항만 시설이 자랑이죠. 그런데 부산은 뭐가 특별한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물동량도 상하이의 절반 수준이고요. 켄지와 왕아오가 보내온 보고서도 읽어봤어요. 켄지는 일본의 글로벌 물류 컨설턴트인데 요코하마의 장점을 빼곡히 적어놨더군요. 요코하마는 이미 검증된 허브입니다. 100년 넘는 항만 운영 노하우가 있어요. 안정성이 최고죠. 태평양 횡단 항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왕아오는 중국 국영해운사의 극지 사업 총괄이에요. 상하이의 규모를 보세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에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있고요. 벌써 50회 이상 항해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탄탄하죠. 두 사람의 말이 맞았어요. 숫자로만 보면 부산은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제 책상 위에 놓인 나침반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오래된 나침반이죠. 황동으로 만들어진 무겁고 투박한 나침반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북해를 항해하신 분이에요. 은퇴하기 전까지 30년 넘게 선장으로 일하셨거든요. 폭풍우 치는 밤에도 안전하게 배를 이끌어 주셨죠. 어릴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에바야, 좋은 항만의 조건이 뭔지 아니? 빠르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기계는 고장 나도 사람은 살아야 해. 선원들이 지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곳 말이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의 옛날 얘기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침반을 만지작거리면서 부산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관광객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2025년 4월에 외국인 관광객 누적 100만 명을 최단 기간에 돌파했다는 거예요. 2024년에는 대만 관광객만 50만 명이 넘게 왔다고 하고요. 무려 전체 방문객 1위였다니까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동아시아 도시 만족도 2위를 기록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도쿄나 상하이보다 높은 순위였어요. 뉴욕타임스, CNN,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2023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추천받은 도시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그냥 관광 얘기잖아. 우리는 물류를 하는 거라고. 관광객이 많다고 해서 항만이 좋은 건 아니지. 책상 위에 수에즈라고 적힌 메모도 있었어요. 최근 수에즈 운하 위기 때문에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홍해 사태로 선박들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했어요. 운송 시간은 2주 늘어나고 비용은 2배로 뛰었죠. 새로운 항로가 필요한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부산이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더라고요.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숫자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상하이나 요코하마, 둘 중 하나겠지 싶었죠. 부산은 그냥 형식적인 후보인 줄 알았거든요. 다음 주에 현장 실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 먼저 가보죠. 금방 끝날 거예요. 며칠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게 전부라고 믿었거든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산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공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더라고요. 마중 나온 분이 박서진 부국장이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파트너십 부서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바 디렉터님.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진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온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항만까지 어떻게 갈 예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택시나 전용차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가보시죠. 블라인드 동선 테스트라고 할까요?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이동해보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이요? 우리가 관광하러 온 건 아닌데요. 물류 허브 선정이 목적이라고요. 서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류 허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효율성입니다. 사람의 이동이 효율적이어야 화물의 이동도 효율적입니다. 승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사상역까지 가는 경전철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승이 복잡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진 씨가 교통카드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타임스탬프도 찍어주세요. 정확한 시간 측정이 중요하거든요. 환승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표지판도 명확했고 동선도 직관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게 물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바다가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부산은 도심에서 바다까지가 가깝습니다. 서진 씨가 답했습니다. 산과 바다를 30분 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정말 독특한 곳입니다. 부산항 운영센터에 도착해서 전체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연간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약 2200만 TEU 정도입니다. 서진 씨가 답했습니다. 상하이의 절반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나 대기 시간 같은 거 말입니다. 오후에는 이기대 공원으로 갔습니다. 왜 공원에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것도 물류와 관련이 있나요? 이기대 절벽에 서니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산들이 겹겹이 보이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항의 전경도 멀리서 볼 수 있었어요. 경치는 정말 좋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행 가이드가 아니잖습니까? 서진 씨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덥습니다. 선원들이 체류하기에 최적의 기후거든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회복도 빠르게 됩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물류를 말하러 온 겁니다. 날씨나 경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받은 교통카드를 가방에 툭 던졌습니다. 사실 조금 짜증이 났거든요. 뭔가 핵심을 피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광안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또 관광지네요.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밤에 본 광안대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리 전체에 LED 조명이 켜져 있었거든요. 바다에 반사된 불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변을 걸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밤 이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부산의 상징입니다. 서진 씨가 답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꼭 들르는 곳이거든요. 해변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2024년에 대만 관광객이 50만 명 넘게 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입니다. 2011년에 직항이 개설된 이후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운항 횟수가 18배, 승객은 25배 늘었습니다. 그 숫자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관광은 관광이고 물류는 물류 아닌가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2위 했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도쿄나 상하이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CNN이나 뉴욕타임스에서도 추천했다면서요? 서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관광객 만족도가 높다는 건 도시 인프라가 좋다는 뜻입니다. 교통, 숙박, 식음료, 안전 모든 게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선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해야 일도 잘 되는 법이에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동량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상하이가 4천만 TEU인데 부산은 2천만 TEU도 안 됩니다. 규모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부산이 생각보다 괜찮은 도시라는 건 인정했어요. 교통도 편리하고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물류 허브가 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 마음은 상하이나 요코하마 쪽에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게 분명하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교통카드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더라고요. 환승도 생각보다 빨랐고 대기 시간도 짧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부산에 왔습니다. 어떤 곳이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경치는 좋습니다. 바다도 산도 다 보이고요.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상하이나 요코하마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에바야, 큰 항만이 항상 좋은 항만은 아니야. 사람이 편안해야 배도 편안한 법이지. 내일도 잘 보고 와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답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관광이 정말 물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은 뭔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방 속에 던져둔 교통카드가 생각났습니다. 내일은 좀 더 진지하게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임스탬프를 제대로 찍어가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상하이나 요코하마로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그때 몰랐어요. 부산에서 제가 만날 건 단순한 관광 도시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이 머무는 진짜 허브의 의미를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서진 씨가 준비한 자료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처 리링이라는 대만 여성이었어요. LCC 항공사에서 노선 기획을 담당하는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에바 디렉터님. 리링 씨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2011년 대만, 부산 직항 개설 때부터 이 노선을 담당해왔습니다. 직접 경험한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만, 부산 항공편 데이터였어요. 처음엔 작은 점에서 시작한 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직항이 처음 개설됐을 때는 주 3회였습니다. 리링 씨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주 54회 운항합니다. 18배 증가한 겁니다. 승객 수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5배 늘었습니다. 리링 씨가 답했어요. 2011년에는 연간 2만 명 정도였는데요. 2024년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예요.
그 숫자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관광객 증가가 물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리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항이 열리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항공편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화물기도 함께 늘었고 해운 물동량도 증가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길을 만들면 화물이 따라옵니다. 서진 씨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누적 100만 명을 최단 기간에 돌파했다는 데이터였어요. 이런 기록은 아시아에서도 드뭅니다. 서진 씨가 설명했어요. 트립어드바이저 동아시아 도시 만족도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쿄나 상하이보다 높은 순위예요. 화면이 바뀌면서 뉴욕타임스, CNN,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부산을 추천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2023년 아시아 유일 추천 도시로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2011년 직항 개설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리링 씨가 강조했어요. 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점심시간에 서진 씨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장 골목 안에 있는 작은 돼지국밥집이었어요. 노포라고 하던데 정말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최만수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젊을 때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30년 넘게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동네도 많이 변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조선소 일꾼들만 왔는데요.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대만에서 온 손님들이 특히 많습니다. 리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 부산 돼지국밥은 유명합니다. SNS에 많이 올라와요. 할아버지가 조선소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열리면 배가 옵니다.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기회도 와요. 부산이 그런 곳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서 더 자세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부산의 관광 성장세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일시적인 붐이 아닐까요? 서진 씨가 장기 트렌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요. 2023년부터 다시 급성장하고 있어요. 리링 씨가 덧붙였습니다. 대만 외에 다른 나라 관광객도 늘고 있어요. 일본, 태국, 베트남에서도 많이 옵니다. 부산만의 매력을 발견한 거죠. 그 매력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도시는 흔하지 않아요. 리링 씨가 답했어요. 게다가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가격도 다른 대도시보다 저렴하고요.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서진 씨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부산은 기후도 좋아요.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더워요. 연중 체류하기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직항 개설 후 18배 증가한 항공편, 25배 늘어난 승객,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를 차지한 대만. 2025년 4월 누적 100만 명 최단 돌파, 트립어드바이저 동아시아 2위, 뉴욕타임스, CNN, 내셔널 지오그래픽 추천. 숫자로만 보면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물류 허브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광과 물류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봤어요. 어떤 데이터냐? 부산, 대만 직항이 2011년에 열린 후 항공편이 18배, 승객이 25배 늘었어요. 관광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라는 뜻이겠구나. 그런 곳이 일하기에도 좋은 법이야. 에바야, 숫자 뒤에 숨은 이유를 찾아보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길이 열리면 배가 온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관광객이 먼저 오면 물류도 따라올까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서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팀 전원이 블라인드 동선 테스트를 해보죠. 대중교통만으로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겁니다. 항만, 숙소, 미팅, 식사 모든 걸 시간표대로 이동해보는 거예요. 리링 씨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실제 승무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동선을 테스트해보자는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서진 씨가 답했어요. 타임스탬프를 정확히 찍어가면서 효율성을 측정해보죠. 첫 번째 구간은 호텔에서 부산항까지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중앙역까지 가는 경로였어요. 교통카드를 찍으니 오전 8시 15분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도 그리 붐비지 않더라고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 3분 간격입니다. 서진 씨가 답했어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중앙역에서 내려서 부산항까지는 도보로 5분이었습니다. 표지판도 명확했고 길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도착 시간을 찍어보니 8시 35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부산항까지 딱 20분 걸렸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두 번째 구간은 부산항에서 해운대까지였어요. 2호선으로 환승해서 가는 경로였습니다. 환승역에서 갈아타는 게 걱정됐는데요. 동선이 정말 직관적이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많지 않았고요. 해운대역에 도착한 시간은 9시 50분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리링 씨가 말했어요. 서울 같으면 2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면서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가깝더라고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해변이 보였어요. 선원들이 짧은 시간에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는 광안리로 이동했습니다. 2호선을 타고 금면산역까지 가는 경로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걷다 보니 씨앗호떡 가게가 보였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산의 명물이에요. 서진 씨가 답했어요. 꼭 드셔보세요. 씨앗호떡을 한 입 베어 무니까 정말 달콤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침부터 계속 이동하느라 쌓인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갑자기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리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만 관광객들도 똑같이 말해요. 부산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빨리 회복된다고요. 특히 돼지국밥이나 씨앗호떡 같은 거요.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오후에는 송정해변으로 갔습니다. 동해선을 타고 가는 경로였어요. 이번에도 환승이 필요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송정역에서 내리니 바로 해변이었어요. 여기도 정말 가깝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부산은 어디든 바다가 가까워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선원들이 항상 바다를 느낄 수 있죠. 송정해변은 해운대보다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확실히 회복 효과가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광안리에서 송정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저녁에는 다대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끝까지 가는 경로였어요. 가장 긴 구간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다대포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어요. 서쪽 바다라 그런지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건 정말 장관이네요. 제가 탄성을 질렀어요. 매일 이런 노을을 볼 수 있나요? 날씨가 좋으면 거의 매일이에요. 서진 씨가 답했어요. 선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보기에 최고죠. 송정에서 다대포까지는 45분 걸렸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교통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타임스탬프를 확인해봤어요. 호텔에서 부산항까지 20분, 부산항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 15분,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25분, 광안리에서 송정까지 40분, 송정에서 다대포까지 45분이었습니다. 전체 이동시간은 3시간 25분 정도였어요. 하지만 대기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환승도 모두 5분 이내에 끝났고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덜 지칠 것 같아요. 리링 씨가 말했어요. 대만 관광객들도 같은 얘기를 해요. 부산 교통이 편리하다고요. 길을 헤매는 일이 거의 없대요. 다대포 노을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승무원이 덜 지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친 승무원은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으면 업무 효율성도 올라가죠.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블라인드 동선 테스트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환승 직관성, 짧은 대기 시간, 간명한 표지판.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로 회복 효과가 인상적이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이게 허브의 또 다른 조건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물동량, 크레인 수, 처리 속도만 봤는데요. 사람의 피로도나 회복력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북극 항로 같은 장거리 운항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 종일 부산을 돌아다녔어요. 어땠느냐? 교통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피로가 금방 풀리더라고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좋은 항만의 조건이야. 배는 기계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이 건강해야 배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 다대포 방향을 봤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노을빛이 남아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이동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덜 지친다.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혹시 이게 부산만의 숨은 경쟁력일까요? 내일은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날, 서진 씨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유하늘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극지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에바 디렉터님. 하늘 씨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북극항로용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실험실로 갔습니다. 거대한 수조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선박 모형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친환경 극지 선박입니다. 하늘 씨가 설명했어요. 쇠빙선 없이도 얼음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수조에 얼음 조각들을 넣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얼음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칼로 자르듯이 부드럽게 통과하더라고요. 어떤 원리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체 단면을 특수하게 설계했어요. 하늘 씨가 답했습니다. 얼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거죠. 연료 소모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북극항로 운항이 훨씬 효율적이 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상용화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하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팀원 중 몇 명이 해외로 떠날 예정이에요.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저도 고민 중입니다. 서진 씨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예요.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심각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만 청년 순유출이 3,700명이 넘었어요. 청년 취업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부산 대학 졸업생 중 1,100명 이상이 해외로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은 좋은데 사람이 떠나는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에는 좋은 기술이 많아요. 하지만 기회가 부족해요.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 같은 거요. 오후에는 부산항 운영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자세히 봤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크레인 작업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정확히 추적되고 있었어요. 처리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요. 서진 씨가 설명했어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운영 시스템은 훌륭한데 그걸 활용할 인력이 부족한 거였어요. 특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사 CFO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에바, 부산 상황은 어떤가?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인력 문제가 심각해요.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CFO가 우려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청년 유출 도시에 허브를 두는 건 위험하지 않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뼈 아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인프라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저녁에 하늘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돼지국밥집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최만수 할아버지도 함께 앉으셨습니다.
젊은이가 왜 고민이 그리 많아?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하늘 씨가 답했습니다. 기회가 부족해서요. 부산에는 좋은 기술이 많은데 그걸 펼칠 무대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돼지국밥을 한 숟가락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도 그랬어. 조선소가 어려울 때는 다들 서울로 가자고 했지. 하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결국 부산을 일으켰어. 길이 열리면 기회도 온다고 했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글로벌 경쟁 시대인데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부산 같은 곳이 말이지. 큰 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야. 하지만 부산은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하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북극항로 허브가 정말 부산에 온다면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생길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북극항로에는 친환경 기술이 필수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부산의 딜레마가 명확해졌어요. 뛰어난 기술과 인프라는 있는데 사람이 떠나고 있다는 것. 특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어요. 기술업, 기회, 해결의 열쇠는 기회 창출. 북극항로 허브가 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늘 씨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복잡한 하루였어요. 기술은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이유가 있어.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이유가 있지. 부산이 어떤 곳인지 좀 더 봐야겠구나. 창밖을 보니 부산의 밤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동시에 고민도 많은 도시였어요. 내일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5째 날 저녁, 광안리 해변가 카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모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새로운 분석 모델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서진 씨와 리링 씨, 그리고 하늘 씨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부산의 진짜 경쟁력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열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존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거리, 시간, 운송 비용만 계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요소들도 포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류 만족도라는 변수를 추가해보죠. 제가 제안했어요. 피로도, 안전성, 회복력까지 포함해서요. 화면에 3개의 축이 나타났습니다. 시간 비용, 운송 비용, 그리고 인적 비용. 북극항로의 기본 이전부터 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거리가 약 40% 단축됩니다. 운항 기간도 약 15일 줄일 수 있어요. 물류비는 30% 이상 절약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네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체류 만족 변수를 더해보죠.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수치화해봤습니다. 대중교통 효율성 평균 환승 시간 5분 이내, 바다 접근성 도심에서 해변까지 평균 15분, 피로 회복률 씨앗호떡과 돼지국밥 효과, 노을 감상 등, 기후 쾌적성 겨울 덜 춥고 여름 덜 더운 조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치화될 수 있나요? 하늘 씨가 물었어요. 리링 씨가 답했습니다. 대만 관광객 데이터를 보면 가능해요. 재방문율이 85%가 넘어요. 만족도가 높다는 증거죠. 그리고 평균 체류 기간도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총 시스템 비용, 운송 비용, 시간 비용, 피로 비용. 기존에는 앞에 2개만 봤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로 비용이 실제로는 엄청나거든요. 승무원이 지치면 실수가 늘어나고 안전사고 확률도 높아져요. 선박 운항 중단이나 지연도 발생하고요. 서진 씨가 추가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부산항의 평균 정박 기간이 다른 항구보다 짧아요. 승무원들이 빨리 회복해서 다음 항차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효율성의 일부입니다. 그때 직항 개설 후 폭증한 대만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2011년 대만 직항 개설 후 항공편이 18배, 승객이 25배 늘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걸 물류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을까요? 리링 씨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실제로 화물기 운항도 함께 늘었어요. 사람이 먼저 길을 만들면
화물이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벨릭하고 수요도 증가했고요.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도시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프라는 물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통 체계, 안전성, 서비스 품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허브의 정의를 바꿔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아버지의 나침반을 꺼냈어요. 바늘이 남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산 방향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항만의 조건은 빠르고 안전하며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곳이라고요. 허브는 부두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부산 로테르담 북극항로 분석 결과 거리는 약 40%나 줄어들고요. 운항 기간도 1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어요. 물류비는 30%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체류 만족도는 트립어드바이저 기준으로 아시아 2위예요. 직항 개설 후 수요 폭증 사례로는 대만이 25배나 증가했고요. 피로 회복률도 우수합니다. 바다 접근성이 좋고 음식도 맛있고 기후도 쾌적하거든요. 이 모든 걸 합치면 부산이 최적의 선택일 수 있어요. 제가 결론 지었습니다. 하늘 씨가 말했어요.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온다면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생기겠네요. 해외로 갈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글로벌 프로젝트가 부산에 오면요. 젊은 인재들이 다시 모일 거예요. 리링 씨가 말했어요. 대만에서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부산 대만 노선이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크루 체류나 벨릭하고 협업도 가능하고요. 그날 밤 카페에서 나오면서 광안대교를 봤습니다. LED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침반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바늘이 여전히 남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허브는 사람이 머무는 곳.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물동량이나 크레인 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핵심이었어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그래야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총비용의 재정의 부산 북극항로 허브 타당성 분석이었어요. 내일은 켄지와 왕아우를 포함한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나침반을 책상 위에 놓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허브가 뭔지 말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진짜 허브라는 거예요. 부산이 바로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에바야.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렴.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창밖 부산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최종 발표 날이 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는 켄지와 왕아우도 참석했어요. 화상으로는 로테르담 본사 임원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각자 발표를 시작해보죠. 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켄지가 먼저 나섰어요. 요코하마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깔끔한 차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코하마는 이미 검증된 허브입니다. 100년 넘는 항만 운영 노하우가 있어요. 태평양 횡단 항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일본의 체계적인 인프라와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숫자도 탄탄하고 논리도 명확했어요. 다음은 왕아우 차례였습니다. 상하이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화려한 그래프들이 등장했어요.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4천만 TEU 이상입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에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벌써 50회 이상 북극항로를 항해했어요. 러시아와의 협력도 탄탄합니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요. 역시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중국의 국가적 지원과 엄청난 물동량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부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를 띄웠어요. 세 개의 축이 있는 3D 모델이었습니다. 시간, 비용, 그리고 피로도. 여러분 보고서에는 현장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켄지와 왕아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켄지가 물었습니다. 숫자는 완벽해요. 하지만 사람이 빠져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북극항로는 장거리 운항입니다. 승무원의 피로도와 안전성이 핵심이에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부산의 블라인드 동선 테스트 결과였어요. 교통카드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기록된 표였습니다. 호텔에서 부산항까지 20분, 환승시간 평균 5분 이내, 바다 접근성 평균 15분. 이 모든 게 승무원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왕아우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물동량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상하이가 4천만 TEU인데 부산은 절반도 안 되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2011년 대만 직항 사례를 보세요. 화면에 급상승하는 곡선이 나타났어요. 항공편 18배, 승객 25배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만 관광객만 50만 명 넘게 왔어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리링 씨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먼저 길을 만들면 화물이 따라와요. 실제로 화물기 운항도 함께 늘었거든요. 벨리카고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켄지가 여전히 의문을 표했어요. 관광과 물류는 다른 영역 아닌가요? 제가 핵심을 말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 동아시아 도시 만족도 2위입니다. 도쿄와 상하이보다 높아요. CNN, 뉴욕타임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추천했어요. 이런 만족도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총비용 분석표였어요. 기존 모델 거리 시간 운송비, 새로운 모델 거리 시간 운송비 피로 비용, 부산은 거리 40% 단축, 운항 기간 15일 단축, 물류비 30%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여기에 피로 비용까지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하늘 씨가 기술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친환경 극지 선박 기술도 준비되어 있어요. 쇠빙선 없이도 얼음 저항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연료 소모도 크게 절약 가능해요. 본사 CEO가 화상으로 질문했습니다. 에바, 청년 유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아닌가? 제가 답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부 제안입니다. 부산을 파일럿 허브로 선정하되어 청년 고용 트랙과 스타트업 R&D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하늘씨 팀 같은 로컬 기술 기업과의 협업 말이에요. 화면에 새로운 협력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북극항로 허브 청년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생태계. 이렇게 하면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하고요. 동시에 기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단순한 물류 허브가 아니라 혁신 허브가 되는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켄지와 왕아오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본사 임원들도 화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CEO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기존의 물류 허브 개념을 확장한 거네요. 사람 중심의 허브 설계, CFO가 추가로 물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있나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요? 서진 씨가 답했습니다. 1단계로 소규모 파일럿 운항을 시작할 수 있어요. 동시에 청년 고용 프로그램과 기술 개발 지원을 병행하는 거죠. 6개월 후 성과를 평가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리링 씨가 덧붙였어요. 대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어요. 크루 체류 프로그램이나 벨리카고 협업도 가능하고요. 이미 검증된 부산, 대만 노선이 기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화상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5분 정도 후에 CEO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파일럿 허브 제안을 승인합니다. 단, 에바가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포함해서요. 청년 고용과 기술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 씨가 가장 기뻐했어요. 정말 해외로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켄지가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배웠습니다. 왕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중심 허브라. 생각해볼 만한 개념이네요. 그날 저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려 했는데 결국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교통카드 타임스탬프, 부산항 운영 효율성, 직항 증가 추이, 관광객 만족도,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어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최만수 할아버지의 돼지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얼굴이 밝아졌네요. 네, 할아버지. 부산이 선택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북극항로의 첫 번째 아시아 허브로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길이 열렸고 사람이 머무를 곳도 정해진 거네요. 따뜻한 돼지국밥을 앞에 두고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길이 열리니까 배가 정말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특별해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지거든요. 하늘 씨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외로 안 가기로 했어요. 하늘 씨가 기쁘게 말했어요. 부산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극지 선박 기술 개발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늘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가 고향을 지키는 게 최고야. 기술도 좋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리링 씨도 합류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대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북극항로 크루들도 부산에 체류하게 될 테니까요. 벨릭하고 협업도 늘어날 거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네. 외국 손님들을 위한 메뉴도 생각해보고 영어 간판도 하나 달아야겠어. 서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국제적인 돼지국밥집이 되시겠네요. 부산이 북극항로 허브가 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 테니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대포 해변으로 갔습니다. 노을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해질녘 다대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쪽 바다의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을을 보면서 북극에서 온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회복 장소가 될 것 같아요. 하늘 씨가 말했어요. 저도 앞으로 이 노을을 보면서 연구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니. 리링 씨가 스마트폰으로 노을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대만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노을을 자랑해야겠어요. 부산, 대만 협력이 이제 더 깊어질 테니까요. 멀리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곧 이곳에 북극에서 온 배들이 정박하게 될 거였습니다. 새로운 항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광안리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광안대교의 LED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왜 사람들이 부산을 좋아하는지. 단순히 경치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네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에바 디렉터님 덕분에 부산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숫자로만 평가받던 항만이 이제는 사람 중심 허브로 인정받았으니까요. 하늘 씨가 덧붙였어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이제 부산에서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리링 씨가 말했어요. 대만과 부산의 협력도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거예요. 관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물류와 기술 협력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모든 게 끝났어요. 부산이 선택됐어요. 어떤 기분이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나침반이 가리킨 방향이 정답이었네요. 허브는 정말 사람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바야, 내가 찾은 건 단순한 항만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를 찾은 거지. 그게 진짜 항해사가 하는 일이란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다대포 해변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나침반을 꺼냈어요. 바늘이 여전히 남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산 방향이었어요. 아빠, 나침반이 가리킨 건 사람의 항만, 부산이었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길도 열리고 있었어요. 부산항에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됐을 거였습니다. 하늘 씨는 친환경 극지 선박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테고요. 리링 씨는 대만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일 거였습니다. 서진 씨는 북극항로, 허브 준비에 온 힘을 쏟겠죠. 최만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실 테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거였습니다. 김해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한 도시였어요. 허브는 사람이다. 이제야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큰 크레인이 있고 아무리 넓은 부두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편안하게 머물고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진짜 허브인 거였습니다.
부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문으로 부산을 내려다봤습니다. 멀어져 가는 부산항에서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곧 이곳에 북극에서 온 배들이 정박할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 찾은 답. 허브는 항만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 부산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